2026년 1월 3일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 특수부대한테 체포돼서 뉴욕으로 압송됐어요. 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죠. 한때 남미좌파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라네. 그렇죠. 1989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현직 국가원수를 이렇게 직접 무력으로 연행한 건요. 그만큼 파격적인 사건이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뭐랄까 거대한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진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그 텅 빈 왕자는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와 그 핵심 인물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그냥 잡아갈 수가 있나? 맞아요. 명분이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주권 침해인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피해갔죠? 여기서 미국의 아주 교묘한 법적 논리가 등장합니다. 교묘한 논리요? 미국은 마두로를 국가 원수로 체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나르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마약 테러 조직의 수괴로 체포했다는 거죠. 아, 처음부터 신분을 다르게 규정했군요. 네. 이미 2020년에 미 법무부가 마두로를 마약 밀매, 테러 공모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현상금까지 걸었거든요. 현상금이요? 얼마였는데요? 무려 1,500만 달러였습니다. 와, 혐의가 구체적으로 보였나요? 베네수엘라 정부 조직 전체를 이용해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거대 마약 조직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콜롬비아 반군 FARC랑 손잡고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반입했다는 거죠. 세상에. 심지어 미 마약 단속국 DEA 자료를 보면요. 마두로가 이 코카인을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미국을 파괴할 무기로 여겼다는 대목까지 나와요. 이건 뭐 단순한 마약 단속 차원이 아니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전쟁 행위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 명분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베네수엘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두로가 사라진 권자를 놓고 3명의 플레이어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이 차리나, 여제라고 불리는 델시 로드리게스죠. 네, 마두로 체포 직후에 바로 헌법상 승계서열 1위인 부통령 자격으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사실 마두로는 얼굴마담이었고 이 델시 로드리게스가 정권의 진짜 두뇌였다고 편파해요. 진짜 두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네요. 네, 아주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중적이라면 어떤 면에서요? 아버지가 사회주의 혁명가였는데 정부에 잡혀서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반미 감정에 강한 사람이죠. 아, 그런데 정작 본인은 프랑스랑 영국에서 유학한 엘리트고 명품을 즐기는 아주 세련된 테크노크라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복잡한 배경이네요. 이념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능력이 제대로 드러난 게 바로 경제 위기 때였어요. 2018년 부통령이 된 직후요. 네, 맞아요. 그때 베네수엘라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그냥 붕괴 직전이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이때 델시가 전멸에 나서서 아주 파격적인 개혁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념을 사실상 버리고 달러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해버려요. 사회주의 정권 부통령이 달러를 허용했다고요? 네, 심지어 일부 국영기업도 민영화하고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하지만 그 덕분에 완전히 멈춰섰던 경제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을 구해낸 실질적인 해결사였던 셈이에요. 지금 그녀가 미국을 상대로 쓰는 전략도 바로 이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거겠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역이용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미국을 향해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던지고 있어요. 날 인정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될 거다. 유가는 폭등하고 난민 수백만 명이 당신들 국경으로 몰려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이죠. 아, 안정을 인질로 잡고 딜을 하는 거네요. 혼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지옥보다는 나라는 예측 가능한 악마를 상대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계산이군요. 특히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인 거죠. 와, 정말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델시의 이런 계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마음이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진짜 지도자는 따로 있잖아요. 아, 철의 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네, 바로 그 인물이죠.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살아있는 상징.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 정권 때문에 출마 자체를 박탈당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무명의 외교관을 대리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를 완주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비공식 집계긴 하지만 거의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겼잖아요. 네, 국민 10명 중 7명이 마차도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마차도에 대한 재신임이었네요. 정통성 면에서는 델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고 차베스 면전에서 당신은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던 일화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차베스가 코웃음 치면서 독수리는 파리를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무시했는데 결국 그 파리가 살아남아서 독수리의 시대를 끝내고 있는 셈이죠.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힘이 없다는 거겠죠. 맞아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있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군대나 경찰 같은 물리력이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차도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그녀의 성향이에요. 성향이요? 너무 원칙주의자라서 타협을 모른다는 평가가 많아요. 부패한 마두로 잔당은 한 명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경하거든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건 완전한 정의 구현보다는 관리 가능한 안정일 텐데 말이죠.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는 힘이 없고 힘을 가진 자는 정통성이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걸 더 위험하게 만드는 세 번째 플레이어가 이제 등판합니다. 바로 제복 입은 마야광, 디오스다도 카베요군요. 네, 내무부 장관이자 군분의 최고 실세, 정권의 주먹기 역할을 해온 인물이죠. 카르텔의 실질적인 수괴로 지목되어 있어요. 미국 국무부가 그에게 건 현상금만 $10,000,000입니다. 잠깐만요. 마두로가 나르코 테러리스트 혐의로 체포됐는데 카베요는 그 조직의 진짜 보스라고요? 그렇게 지목되고 있죠. 그럼 마두로의 체포는 카베요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겠네요. 다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델시는 미국과 협상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카베요에게 명예로운 퇴진 같은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미국 감옥행이다. 그렇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의 몰랜섬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인데. 그래서 그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내전도 불사할 인물이거든요. 지금은 델시한테 협력하는 척하고 있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면서 기회를 엿보는 걸 겁니다. 만약 델시가 자신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궁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죠.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네요. 정통성에 맞춰도 현실 권력의 델시, 그리고 폭력성의 카베요. 이 세 축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거군요. 네, 아슬아슬하게요. 그런데 이 정치적 혼란을 먹고 자라는 또 다른 위협이 있다면서요.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국경 없는 갱단 트렌데 아라구아입니다. 아라과의 기차라는 뜻이죠. 원래 교도소 갱단이었다고요. 맞아요. 평범한 교도소 갱단이었는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대규모 이민 행렬 있잖아요. 네,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었죠. 트렌데 아라구아는 바로 그 이민자 행렬에 바이러스처럼 기생해서 함께 퍼져나간 거예요. 이민자들을 차취하면서 세력을 키운 거군요. 네, 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거쳐 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마침내 그 흐름을 타고 미국까지 상륙한 거죠. 범죄 수법도 거의 기업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인신매매나 마약 유통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멀웨어를 심어서 ATM 기기에서 현금이 비처럼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ATM 잭파팅이라는 신종 사이버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와, 이건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니네요. 고도로 조직화된 초국적 범죄 기업으로 진화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홀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들이 베네수엘라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군벌화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시나리오의 E는 관리된 과도 정부의 수립입니다. 가능성을 한 45%로 보고 있어요. 관리된 과도 정부라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유가 안정이나 난민 문제 통제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관리자로 눈감아주는 시나리오예요. 물론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카베오 같은 핵심 마약 사범들을 넘기고
미국 석유 기업의 이권을 보장하며 1, 2년 안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주의적 접근법이 반영된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 70%의 민의를 저버리는 결정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가능성 30%의 시나리오 B, 바로 내전의 수렁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건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시나리오 A에서 델시가 카베요를 미국에 넘기려고 할 때 시작될 수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카베요가 군부를 동원해 저항하고 군이 분열되면서 내전이 터지는 거죠. 여기에 갱단까지 가세하면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남미의 시리아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남았겠네요. 네, 가능성 25%의 시나리오 C, 민중혁명과 정권 교체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7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마차도가 대규모 평화 시위를 이끌고 경제난에 지친 하급 군인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영화 같은 해피엔딩이네요. 하지만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는 이유는 결국 총칼을 든 세력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마두로의 체포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체스 게임의 시작인 셈이군요. 네,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또 누가 누구의 등에 칼을 꽂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마두로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살펴봤는데요. 듣고 보니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결국 두 가지 가치의 거대한 충돌 같아요. 어떤 가치들일까요? 하나는 국민 70%가 선택한 민주주의라는 정당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석유와 안정을 원하는 강대국의 현실주의죠.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과연 이 두 가치 사이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의 새벽은 과연 평화의 빛으로 밝아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질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명의 플레이어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 답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갈림길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